엄마 2억에 아버지 3억이면 이게 다 얼마냐? 그러게 아버지까지 정리되면 우리 목숨줄 되는 거야. 선영아, 철아. 아버지, 아빠, 그래, 니들은 지금 우리 죽음만 계산하고 있었구나. 자식 새끼들 뼈 빠지게 키워놔봐야 소용이 없어. 아니야, 아빠 현실적으로 계산만 조금 해보고 있었을 뿐이야. 이 순간부터 아버지라 부르지도 말고 엄마 병원에서 당장 나가라 둘 다. 자식이 많다고 외롭지 않은 건 아닙니다.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아내를 지키는 남편, 그 옆엔 자식이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정작 마음은 멀어진 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아내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지켜주고 싶었던 한 남자. 그의 마음을 짓밟은 건 다름 아닌 자식들이었습니다. 돈 앞에 드러난 진심, 그리고 그로 인해 시작된 한 남편의 결심.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만수, 75. 아내 김정자가 안말기 판정을 받은 지도 어느덧 8개월째. 처음엔 간단한 위장 질환인 줄 알았다. 하지만 병은 순식간에 몸을 갉아먹었고 어느 날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날 밤, 이만수는 병원 복도에서 혼자 울었다. 정자와 함께 보낸 50년, 그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젊은 시절, 가진 것 없이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두 사람. 그는 그 어떤 순간보다 지금이 가장 두려웠다. 아내가 사라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자식들의 눈빛이었다. 딸 선영이는 직장도 접고 병원에 왔다며 생색을 냈지만 병실 안엔 좀처럼 들어오지 않았다. 아들 철이는 조용했지만 그의 눈은 계산기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누가 간병을 오래 했는지, 보험금은 얼마인지, 병원비는 누가 내야 하는지. 자식들의 발걸음은 병실보다 복도에 머물렀고 대화의 주제는 간병이 아닌 보험금이었다. 이만수는 하루에도 수십 번 이를 악물었다. 아내가 잠든 틈 그는 그녀의 손을 꼭 붙잡고 중얼거렸다. 여보, 당신이 눈 감는 순간까지 나는 절대 당신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의 눈엔 피로와 분노, 그리고 슬픔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이젠 이 모든 걸 끝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만수와 김정자는 20대 초반, 시골 농장에서 처음 만났다. 이를 도우러 나온 처녀 총각이었고 그 무렵은 가난했지만 해가 지는 풍경조차도 따뜻해 보이던 시절이었다. 이만수는 말수가 적었고 김정자는 웃음이 많은 여인이었다. 같이 일하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녀는 수줍게 웃었고 그는 어깨를 한번 으쓱하며 돌아서곤 했다. 몇 해 지나 결혼에 골인했지만 도시는 낯설고 돈은 부족했다. 이만수는 막노동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텼고 김정자는 시장통에서 장사를 시작했다. 쌀 한 대를 사는 것도 신중해야 했고 겨울이면 보일러 대신 온수병 하나로 가족이 버텼다. 그렇게 힘겹게 살아온 부부에겐 두 자식이 생겼다. 딸 선영, 그리고 아들 철이. 선영이는 어릴 적부터 엄마의 손을 많이 잡고 다녔다. 김정자의 장사터에 함께 나가서도 엄마 치마자락을 붙잡고 졸았다. 반면 철이는 조용한 아이였다. 늘 방에 혼자 앉아 무언가를 만들거나 수학 문제집을 푸는 아이였다. 이만수는 자식들에게 공부해서 절대 우리처럼 살지 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명절이건 뭐건 상관없이 두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그는 허리를 더 굽혔다. 김정자는 아이들이 잘 되는 걸 보면 입버릇처럼 말했다. 그래도 우리가 헛살진 않았네. 그치 당신? 세월은 빠르게 흘렀고 자식들은 어엿한 어른이 되었다. 선영은 서울의 중소기업에 들어갔다가 결혼 후 아이를 낳고 맞벌이를 이어갔다. 철이는 대기업에 들어가더니 10년 만에 과장이 되었고 수입도 안정적이었다. 부부는 그런 자식들이 자랑스러웠고
우린 정말 잘 키웠다며 서로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하지만 자식이 잘 자랐다고 효심까지 따라오는 건 아니었다. 정자가 위암 진단을 받았을 땐 가족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선영은 울면서 말했다. 엄마, 제가 옆에서 돌볼게요. 애 학교는 남편이 볼 수 있어요. 철이는 조용히 앉아 있다가 의료 실비보험과 암보험 얘기를 꺼냈다. 어머니, 암보험 들어놓으셨죠? 보험금은 얼마까지 나오는지 알아야 병원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이만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딸은 간병을 말하면서도 손에 휴대폰을 놓지 않았고 아들은 병원비와 보험금 계산만 하고 있었다. 아내는 조용히 병상에 누워 있었고 자식들은 그 옆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가 밤늦게 병원 복도를 나와 담배를 피우려던 순간 문득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이 애들이 정작 엄마가 어떻게 아픈지는 관심이 없구나. 그날 이후로 이만수는 눈빛이 달라졌다. 한때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자식들이 이젠 불쌍해 보였다. 그리고 그는 그날부터 결심을 하나 세우게 된다. 당신 내 손으로 지킬게. 당신 마지막은 이 애들 손에 맡기지 않을 거야. 그날도 병원 복도엔 선영과 철이가 나란히 서 있었다. 병실에선 김정자가 가쁜 숨을 쉬며 자고 있었고 이만수는 화장실에 간다며 병실을 비운 상태였다. 선영은 입을 꾹 다물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더니 작게 중얼거렸다. 도대체 엄마는 언제 가시는 거야? 나 진짜 지쳐. 철이는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다. 엄마보다 아버지가 더 오래 못 버틸걸? 그 양반도 요즘 숨소리가 심상치 않더라. 선영은 눈을 치켜떴다. 야, 아버지 돌아가시면 보험 얼마 나온다 했지? 암보험 들어놨다면서. 3억. 피보험자 아버지 이름으로 들어가 있어. 그거만 잘 챙기면 솔직히 우린 완전 이득이지. 그 말에 선영은 황당하단 듯 웃음을 터뜨렸다. 진짜 너무하다 우리. 근데 나도 솔직히 요즘 그런 생각해. 차라리 둘 다 빨리 그럼 일도 쉬고 애도 학원 더 보낼 수 있고. 철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우리가 정리만 잘하면 병원비 빼고도 한 2억 이상은 나눌 수 있어. 근데 아버지한테 맡겨뒀다간 다 쓰고 돌아가실 판이야. 맞아. 엄마 죽고 나면 아버지 혼자 보험금 다 쥐고 있다가 무슨 짓 할지 모른다니까. 나 솔직히 걱정돼서 잠도 안 와. 그들의 말투엔 어떤 감정도 없었다. 그저 돈 이야기처럼 회식 이야기처럼 담담하고 계산적이었다. 그 순간 복도 구석 자판기 옆에 서 있던 이만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커피 한 캔을 사러 나왔을 뿐이었다. 그런데 들려온 대화는 아내의 죽음 위에 쌓인 자식들의 냉정한 민낯이었다. 선영아 철아. 목소리가 가라앉은 채 떨리는 입술로 이름을 불렀다. 두 사람은 소스라치며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아버지 이만수가 커피캔을 손에 든 채 서 있었다. 방금 그 말 진심이냐? 이만수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고 입술은 질끈 다물려 있었다. 철이가 다가서며 태연하게 말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사람이고 생활이 있어요. 보험금 정리 좀 투명하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선영도 거들었다. 아버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엄마 병원비도 결국 우리 몫이고 아버지까지 쓰러지면 우리 진짜 다 망해요. 그 순간 이만수의 손에서 커피캔이 떨어졌다. 텅하고 바닥에 부딪힌 캔이 구르며 병원 복도에 울림을 남겼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자라줬구나. 그는 한마디만 남긴 채 병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뒤에서 철이의 냉소가 들렸다. 괜히 감성 팔지 마, 아버지. 결국 보험금은 남는 사람 몫이야. 그날 밤 이만수는 병원 근처 숙소에서 눈을 감지 못했다. 아내의 고단한 숨결,
자식들의 싸늘한 말투,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이 한데 뒤엉켜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또 한 번 결심했다. 이대로 둘 순 없다. 이 돈 절대 너희 손에 안 가. 이만수는 그날 이후 자식들과 거의 말을 섞지 않았다. 병실에 들어오면 그저 아내의 이불을 여며주고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고 말없이 손을 잡았다. 김정자는 남편의 굳은 얼굴을 보고 여러 번 물었다. 당신 무슨 일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웃어 보였다. 아니야, 여보. 그냥 당신만 생각하느라 좀 피곤했어. 그의 눈엔 거짓된 미소와 복잡한 감정이 엉켜 있었다. 밤이 되면 병원 복도 끝 의자에 앉아 그는 고민에 잠겼다. 3억. 평생 모아도 만져보지 못했던 큰돈. 하지만 그 돈의 무게는 이제 피보다 더 무거웠다. 며칠 뒤 병원비 결제와 보험 관련 업무를 핑계로 아들 철이가 아버지를 불렀다.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긴 두 사람. 철이는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밀었다. 아버지, 이거 동의서예요. 보험금 수령 관련해서 가족 간 공동 명의로 신청하려면 아버지 사인 있어야 돼요. 이만수는 종이를 들여다봤다. 서류 제목은 보험금 수령 및 위임 동의서. 그 아래엔 이미 선영의 서명이 있었다. 이걸 왜 나한테 맡기라고 했던 거냐, 철아. 아버지 믿는다고 하지 않았냐? 철이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믿긴 믿죠. 근데 요즘 아버지 정신도 자꾸 왔다 갔다 하시고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돌아가시면 아버지도 얼마 못 버티실 것 같아서요. 이만수의 입술이 부르르 떨렸다. 그는 천천히 종이를 내려놓고 말했다. 내 엄마 아직 살아계셔. 저 병실에서 숨 쉬고 있어. 그런데도 너희 머릿속엔 돈밖에 없냐?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아버지. 엄마 가시면 정리할 건 빨리 해야죠. 병원비만 해도 지금. 닥쳐라, 이 자식아. 이만수의 목소리가 쩌렁 울렸다. 카페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철이는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지만 곧 표정을 되찾고 말했다. 결국 아버지가 다 쓸 생각이시군요. 솔직히요, 저희도 바보는 아니에요. 그날 밤 이만수는 조용히 금고를 열었다. 자신 명의로 든 보험계약서, 은행 통장, 도장. 그는 모든 문서를 가방에 담고 병원에 돌아왔다. 선영은 병실 앞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를 발견하고 벌떡 일어섰다. 아버지, 아까 오빠한테 들었어요. 왜 우리랑 이렇게 척지세요? 이만수는 선영을 바라봤다. 그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어갔다. 솔직히 말해봐요. 보험금 혼자 다 쓰려고 하죠? 엄마 죽기 전에 이 문제는 확실히 하고 갑시다. 선영아. 뭐요? 내가 너 이렇게 키우려고 젊은 날에 등 찢어가며 일한 줄 아냐? 그건 아버지 선택이잖아요. 강요한 적 없어요. 이만수는 선영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다가 문득 눈길을 거두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엔 여전히 숨이 가쁜 정자가 누워 있었다. 그녀의 손을 잡은 이만수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정자야, 당신 마지막 가는 길 이 자식들한테 맡기면 안 되겠더라.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단 하나의 결심을 실현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은행에 전화를 걸고 공증 사무소에 연락하며 자신만의 복수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며칠간 병원에는 평온한 시간이 흘렀다. 선영과 철이는 더 이상 보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이만수 역시 아이들을 정면으로 대하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잠시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마치 폭풍전의 정적 같았다. 김정자는 날이 갈수록 더 야위어 갔다. 식사는 거의 못했고 말수도 줄었다. 하지만 이만수가 병실에 들어서면 그녀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었다. 당신 있으면 마음이 좀 놓여. 그 말에 이만수는 손을 꼭 잡아주며 대답했다.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여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했다. 이만수는 낮에는 병실 곁을 지키고 밤이면 조용히 움직였다. 보험금 수령인을 아내로 바꿨던 계약을 재검토하고 모든 금융 기록을 정리해 문서로 남겼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결정을 공증받기 위해 법무사를 찾았다. 그날 오후 정자는 마지막으로 식사를 시도했다. 죽 한 숟가락을 삼킨 후 그녀는 이만수에게 작게 속삭였다. 당신 선영이랑 철이한테 너무 미워하지 마. 애들이 잘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피잖아. 이만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이미 다짐이 끝난 상태였다. 이 돈 절대 너희 손에 안 간다. 내 엄마 마지막도, 내 마지막도 너희한테 휘둘리게 안 할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병원의 모처럼 평화로운 공기가 감돌았다. 이만수는 손수빵과 커피를 사와 가족들과 함께 잠시 병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선영은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철이도 따라 웃으며 말했다. 이대로만 가면 뭐 그래도 우리가 잘 돕고 있는 거죠. 이만수는 그들을 바라봤다. 한때 정성껏 키운 자식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엔 사람보다 숫자에 더 익숙해진 표정만 보였다. 그래, 그럼 너희가 얼마나 돕는지 내가 곧 알게 해주마. 그날 밤 이만수는 병원에서 조용히 외출 신청서를 작성했다. 보호자 외출 사유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긴급한 재정 정리를 위한 외출. 다음 날 그는 병원 근처의 공증 사무소를 다시 찾았다. 이만수의 손에는 정자 앞으로 된 유언장, 그리고 자신 명의의 보험금 수령 구조를 완전히 변경한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문서가 내 진짜 유산이야. 나와 정자가 평생 일궈낸 걸 저런 애들 손에 넘길 순 없어. 한편 철이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며칠째 아버지가 자리를 자주 비웠고 통화 내용도 자꾸 숨겼다. 선영과 둘이 병원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야, 아버지 뭔가 꾸미는 것 같다. 보험금 수령 구조 다시 바꾼 거 아닐까? 그럼 진짜 끝장인데. 그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평화는 이제 끝날 참이었다. 며칠 후 철이는 우연히 아버지 휴대폰 알림을 보게 되었다. 그 안엔 공증 완료, 보험금 수령인 변경 완료 같은 문구가 떠 있었다. 그 순간 철이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다. 이럴 줄 알았어. 그는 바로 여동생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우리 몰래 보험금 구조 바꿨어. 지금 확인했어. 아예 유언장까지 작성한 것 같아. 선영은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다. 진짜? 미쳤나 봐. 우리 보고 병원에 매달려 있으라고 해놓고 혼자 다 해먹을 생각이었네. 그날 오후 남매는 병실에 들이닥쳤다. 김정자는 몹시 쇠약해진 상태였고 눈조차 제대로 못 떴다. 이만수는 그녀 곁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고 있었다. 철이는 문을 박차고 들어서며 말했다. 아버지, 우리한테 설명 좀 하시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보험금 다 바꾸셨다면서요? 유언장도 작성하시고. 이만수는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봤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래. 다 바꿨다. 너희한텐 한 푼도 안 갈 거다. 선영이 발끈하며 소리쳤다. 그럼 이게 뭐예요? 우리한테 병원비 부담시키고 엄마 돌아가시면 그 돈 들고 도망치겠단 거예요? 너희가 간병을 했냐, 눈물을 흘렸냐, 병원 복도에서 서성이다 가는 게 간병이냐? 병원비 따위는 걱정하지 마라, 너희 보고 내라고 안 할 테니. 철이는 비웃으며 말했다. 그럼 당신은 보험금 내역 숨기고 혼자 다 꾸며놓는 게 정당해요? 우리가 이 정도로 나올 줄 모르셨죠?
우리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만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어깨는 굽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너희는 이미 선 넘었어. 내가 죽으면 너희가 보험금 받을 줄 알았겠지? 내가 눈 감아도 그 돈은 벌써 너희 손 닿을 데 없을 거다. 내 엄마가 아니라 누구라도 너희만은 아니야. 그러면 법적으로 따질 수밖에 없네요.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라. 법이 사람 마음도 판결해 줄 수 있는지. 그 말에 철이와 선영은 이성을 잃었다. 둘은 병원에서 나가자마자 변호사 사무실로 직행했다. 이만수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척 연기하고 재산을 불공정하게 분배하려 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이만수에게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도착했다. 보험금 수령 구조에 대한 가족 간 법적 분쟁 조정 요청서. 이젠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이다. 이만수는 그 서류를 가만히 내려놓고 병상 옆으로 돌아왔다. 김정자의 눈이 천천히 떴고 그는 웃으며 말했다. 여보, 이젠 진짜 끝장 보게 생겼어. 그래도 괜찮아. 나는 당신만 지킬 수 있으면 돼.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은 불타오르고 있었다. 며칠 뒤 병원에 다시 남매가 들이닥쳤다. 이번엔 표정부터 달랐다. 선영은 한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고 철이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아버지, 우리도 더는 못 참겠어요. 이건 정당한 권리예요. 봉투 안에는 변호사 명의의 공문서가 들어있었다. 보험금 수령에 대한 법적 검토 요청서, 이만수의 정신상태 진단 요청서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만수는 아무 말 없이 문서를 읽었다. 그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눈앞에 선 자식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식이 아니었다. 이걸로 날 치겠다는 거냐? 철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우린 단지 공정하게 나누자는 겁니다. 이건 유산도 아니고 생활 안정 차원에서 당연히 필요한 조치예요. 선영도 덧붙였다. 지금 엄마도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아버지 건강도 안 좋아지시잖아요. 우리도 대비해야죠. 우리가 무슨 도둑이에요? 이만수는 침묵 끝에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래. 결국 너희 눈엔 내가 죽어야 끝나는 돈이지. 그럼 잘 들어라. 그 돈은 내가 정한 대로 갈 거다. 너희 손엔 단 한 푼도 안 들어가. 내가 눈 감을 무렵이면 이미 손도 못 댈 곳으로 사라져 있을 거다. 선영이 크게 소리쳤다. 그게 무슨 부모예요? 우리한테 해준 게 뭔데 이래요? 이만수의 눈빛이 날카롭게 바뀌었다. 해준 게 뭐냐고. 그는 천천히 아내를 바라봤다. 김정자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손끝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너희가 배불리 밥 먹고 자란 건 누가 땀 흘려서 가능했는데? 너희 등록금은 누가 밤새 막노동해서 마련했는데? 지금 입고 있는 옷, 신고 있는 구두, 다 어디서 나온 건데? 철이가 비웃듯 말했다. 아버지 감정팔이 이제 그만하시죠. 그건 옛날 일이에요. 옛날이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 옛날 일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이딴 소리를 해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이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문을 열고 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다. 그가 향한 곳은 병원 1층 로비에 있는 사회복지센터 상담실이었다. 그는 이미 며칠 전부터 연락을 해둔 상태였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보험금과 모든 예금을 특정 공익단체나 요양재단으로 기부하는 방식에 대해 상담받고 있었다. 어르신, 이 구조대로 가면 자녀분들이 수령하거나 접근하긴 어렵습니다. 법적 대응이 들어와도 기부계약 효력 자체는 유효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세운 결정이 흔들리게 놔두면 안 됩니다. 그날 저녁, 이만수는 병원 옥상에 올랐다. 노을 진 하늘 아래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정자야, 조금만 더 버텨줘. 당신 가고 나서 저 자식들이 날 어떻게 뜯어먹으려는지 내가 다 막을게. 이 돈은 우리가 흘린 피값이야. 절대 저 손에 못 줘. 며칠 뒤 선영과 철이는 또다시 병원으로 들이닥쳤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다. 선영은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지, 우리 잘못했어요. 엄마 앞에서 그런 말 한 거 진심 아니었어요. 이만수는 그 말에 한참이나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러다 고개를 돌려 천천히 말했다. 그 말 지금 네 엄마가 듣고 있다면 용서하실까? 아니, 니들 스스로 그 말이 진심 아니라고 믿냐? 내 귀엔 아직도 들린다. 차라리 아버지도 빨리 갔으면 좋겠어. 보험금은 결국 남는 사람 몫이야. 그게 진심 아니었단 거냐? 철이는 조급해진 듯 목소리를 높였다. 아버지, 우리 인정하겠다니까요. 우리가 욕심냈어요. 근데 그건 솔직히 너무 큰 돈이니까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날 죽이려고 했냐? 그게 아니라. 그래. 그게 아니라면 왜 내 정신 감정까지 요청했어? 내가 미쳤다는 증거라도 잡으려고 한 거 아냐? 선영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만수는 더 이상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가방을 열고 서류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사회복지공익법인과 체결한 기부증서였다. 총 3억 원의 보험 수익금은 자신이 사망할 경우 말기 환자 가족 돌봄 재단에 전액 기부된다. 수령 구조는 철저히 차단되어 있었고 자녀들은 단 한 푼도 건드릴 수 없는 방식이었다. 이게 내 선택이다. 철이가 봉투를 낚아채려다 이만수가 손등으로 그의 팔을 쳤다. 건드리지 마라. 이건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다. 선영은 주저앉아 울었다. 철이는 씹던 이를 꽉 깨물며 말했다. 그럼 진짜 끝이네요. 아버지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마저 가시면 우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단 거예요? 맞다. 그게 너희가 만든 결과다. 아빠. 니들 말대로야. 남는 건 없어. 단 한 푼도 안 남겨주겠다. 대신 기억은 남겠지. 우린 부모한테 보험금 뜯으려다 쫓겨난 자식이었다. 평생 그 낙인 찍힌 채 살아가라. 이만수의 말이 끝났을 때 병실에서 조용히 문이 열렸다. 김정자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아 있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철아, 선영아. 니들 왜 그랬니?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엄마가 죽는 게 돈 되는 일로 보였니? 그래서 엄마 옆에 있어준 거니? 그 목소리는 슬프고 부드럽고 그러나 날카로웠다. 선영은 흐느끼기 시작했고 철이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이만수는 천천히 아내 곁으로 가서 그녀를 부드럽게 눕혔다. 그리고 병실 문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이제 너희가 들어올 자리는 없다. 철이와 선영은 말없이 병실 밖으로 나갔다. 그날 이후 그들은 병원에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정자가 세상을 떠난 건 남편 이만수의 손을 꼭 잡은 어느 봄날 새벽이었다. 그녀의 마지막 표정은 편안했고 입가엔 미소가 남아 있었다. 장례는 조용하게 가족 없이 치러졌다. 이만수는 장례를 치른 후 곧장 움직였다. 자식들과의 모든 법적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절차들을 마무리했고 보험금 3억 전액을 말기암 배우자 돌봄기금 설립에 기부했다. 그는 누군가에게 마지막까지 곁에 남을 수 있게 해주는 돈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며칠 뒤 철이는 보험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만수 씨는 이미 생전 수령 구조를 공증받아 기부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상속과 무관하며 자녀분들께 해당 금액은 분배되지 않습니다. 철이는 말을 잇지 못했고 선영은 허탈한 웃음을 흘렸다. 진짜로 다 줘버린 거야? 단 한 푼도 없이? 남매는 각자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날 이후 둘 사이도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이만수는 며칠 후 병원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만수 어르신, 요양병원 자원봉사 신청하셨는데 정말 하실 생각이세요? 예. 난 이제 누군가의 마지막 곁에 있고 싶어요. 내 아내처럼 혼자 두지 않으려고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마음은 단단히 굳어 있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왔다. 이만수는 작은 요양병원에서 말기 환자 보호 도우미로 일하고 있었다. 주로 노인 환자들을 씻기고 식사 보조를 하며 가족이 오지 않는 이들의 곁을 지켰다. 어느 날 병원 복도 끝 의자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다. 선영이었다. 초췌해진 얼굴로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버지 여기 계신다고 해서. 이만수는 그녀를 바라봤다. 말없이 오랫동안. 그날 엄마 마지막 표정, 너무 평온했어요.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우리가 뭐에 눈이 멀었는지. 됐다. 이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그날 엄마 손 잡아주셔서 감사해요. 이만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늦었지만 그래도 내 말 들었다. 선영은 그날 뒤돌아보지 않고 돌아갔고 그 이후로도 연락은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 인사는 이만수에게 아주 작은 평화를 남겼다. 철이는 그 후로 연락 한 통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보험사에 이의제기를 넣고 기부 무효 소송을 시도했지만 이미 공증 절차는 완벽했다. 법은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만수는 매주 금요일마다 병원 옥상에 올라 아내가 좋아했던 국화꽃을 하늘로 날렸다. 정자야. 내가 해냈다. 우리 돈으로 다른 사람들 마지막도 지켜주고 있어. 너도 웃고 있지? 바람이 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날 옥상엔 국화꽃잎 하나가 그의 어깨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다.